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품은 비밀이 있다고 하죠. 저는 자라면서 저희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궁금했지만 그 질문이 엄마를 더 아프고 곤란하게 할까봐 입안에서만 맴돌다 삼켜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모녀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 비밀을 무언의 약속처럼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죠. 감춰둔 진실은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던 날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시간을 제 어린 시절로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다정했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고 정겨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은 저희 엄마에게만은 예외였습니다. 저희 모녀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골로 이사 온 건 제가 6살 무렵이었어요. 이사 온 첫날 엄마 손을 잡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저기 끝집으로 오늘 이사 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건 이사떡인데요. 별거 아니지만 드셔보라고요. 아, 오늘 동네에 누가 이사 온다고 하던데 그 집 식구인가 봐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잘 먹을게요. 근데 옆엔 딸? 네, 저희 딸 정미예요. 아이고, 애는 딸 하나밖에 없는 건가 보네. 애 아빠는 무슨 일을 하나? 아, 애 아빠는 멀리서 일하고 있어요. 어? 그럼 지금 저 집에서 애랑 둘이 사는 거야? 처음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며칠 뒤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엄마와 단둘이 산다는 게 이상한 일인지 몰랐었죠. 다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남편도 없이 첫 딸 하나 키우고 산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른다던데? 아휴, 어린 것만 불쌍하지. 그런 말들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향한 시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미혼모 딸내미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죠. 저는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계속되는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림이 가슴에 박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미혼모 딸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아빠는 어딨어? 정미야, 그런 말 새겨 듣지 마. 그리고 우리 정미가 조금 더 크면 엄마가 자세히 알려줄게. 그리고 아빠는 돈 벌러 멀리 가셨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정미 보러 오실 거야. 어렸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주 멀리 있고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온단 말이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걸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엄마의 얼굴이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더는 아빠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와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봤지만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덤덤하게 지나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시선은 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운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런 사실이 소문이 나자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멀어졌고 반 친구들의 놀림이 시작됐습니다. 야, 최정미, 너 아빠 없다며? 우리 엄마가 그랬어. 어렸을 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속이 상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게 미안해하셨죠. 제가 아버지란 존재를 찾을 때마다 엄만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기에 매일 허덕이면서 저를 키웠어요. 읍내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제가 볼 수 있는 건 지친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던 날, 엄마는 그걸 보며 아주 크게 웃으며 기뻐했어요. 저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제가 머리가 좋았는지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지만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기대도 한 몸에 받았고 동네에서도 수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줄어들어갔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이 자신의 자식들보다 월등하게 공부를 잘하니 이제 예전처럼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되려 저희 엄마에게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공부를 잘하냐며 부러워했죠. 그렇게 저는 엄마의 자랑이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봄,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정미야, 다른 게 아니라 학기 초에 부모님들이랑 진로 상담을 한번 해야 하거든. 알고 있지? 정미 어머님 바쁘신 거 알지만 선생님은 정미 네가 읍내 고등학교 가는 것보단 도시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꼭 어머님 뵙고 상의를 하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 운동화 한 켤레도 쉽게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시 고등학교 진학은 너무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장학금으로 해결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통학비나 생활비가 많이 들 게 분명했으니까요.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마는 학교로 오셨고 저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엄마에게 제 성적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정미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미가 큰 도시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고등학교는 도시에 있는 인문계로 보내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엄만 제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한편으론 어딘가 복잡해 보이기도 했죠.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생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내내 말이 없었고 통장을 한참 바라보며 한숨만 쉬셨죠. 그리고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엄마, 오늘 출근 안 해? 어디 가려고? 그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근데 정미야, 너 도시에 있는 학교 가고 싶어?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우리 형편에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있어. 그냥 가까운 학교 가도 돼. 엄마는 제 대답을 듣고 말없이 미소만 짓더니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엄만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셨죠. 엄마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얼굴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날따라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주가 흘렀고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어요. 저는 전교 1등을 했죠. 그즈음 엄마의 표정이 어둡고 유독 힘이 없어 보였기에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바로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엄마가 일하고 있는 읍내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엄마가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식당 골목에서 한 여자와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엄마 또래로 보였지만 차림새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주 귀걸이에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손엔 아주 비싸 보이는 가방이 들려 있었죠. 엄마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손님인가 싶었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여자는 조금은 거만한 태도로 화난 표정을 한 채로 일방적으로 엄마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식당 앞으로 고급진 검정색 승용차가 다가왔고 여자는 그 차를 타고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엄마에게 다가갔고 엄만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정미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려다가 잠깐 엄마 보고 가려고 들렸어. 근데 엄마, 아까 그 아줌마는 누구야? 손님이야?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그 손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야.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정미야, 엄마 지금 손님도 많고 바쁘니까 넌 얼른 집에 가 있어. 엄마 다시 일하러 가야겠다. 이따 집에서 보자. 엄마는 급히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서두르는 그 모습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과 만났다는 사실보다 그 여자가 떠난 뒤에도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지, 엄마는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엄마가 말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께서 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선생님은 감사하게도 택시비를 쥐어주면서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으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죠. 불안과 걱정으로 아득해지는 정신을 간신히 다잡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엄마는 수액을 맞으며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잠들어 계셨죠. 창백한 얼굴에 숨소리마저 가늘었어요. 엄마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고혈압까지 겹쳐서 당분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렇게 된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잠에서 깨어나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난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미안해 엄마. 나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정미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만 없어도라니. 엄마는 우리 정미가 옆에 있어서 힘을 내는 거야. 괜찮다고 웃어 보이는 그 웃음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엄마께서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책가방을 놓자마자 병실 청소를 하고 엄마에게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실에서 낯선 고함 소리가 들려왔는데 엄마가 있는 곳인 듯 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죠. 얼마 전 식당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번엔 그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운 얼굴로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문을 확 열어젖히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누군데 여기서 이러세요? 왜 아픈 사람한테 소리를 치냐고요? 제가 등장하자 엄만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 그 여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그 딸이구나?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 말하는데 들어와. 예의 없기는 모전 여전인가 보네. 예의요? 환자한테 고함치는 건 예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말하자 여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봉투를 엄마의 무릎 위로 던졌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만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모님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한테 한 번만 말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귓구멍이 막혔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 남편도 너희 모녀 꼴 보기 싫다고 했다니까?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깐 잘 들어. 한 번만 더 우리 집이랑 엮이려 하면 그땐 말로는 안 끝내. 여잔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갔고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엄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저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까 그 아줌마 전에 식당에도 찾아왔었지. 예전에 엄마 식당 앞으로 갔다가 본 적 있어. 혹시 아버지란 사람이랑 관계 있는 여자야? 아버지한테 우리 말고 다른 가족이 있는 거지? 그치? 엄만 그저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면서 울었고 그 눈물 속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력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란 사람은 이미 다른 가정이 있었고 저희는 버림받았다는 걸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기다리지 마.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저 여자 보낸 거 보면 모르겠어? 우리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 인간이랑 우린 남이라고 남. 그 사람이 우리 버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 내가 어릴 때부터 미혼모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엄마 혼자 고생하게 만든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기다리지 마.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엄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고 그 사람이 보란듯이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엔 갈 수 없었지만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남들 10배는 더 노력했죠. 그저 공부만이 우리 모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대학 진로를 정해야 했을 때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와 이 문제로 상의를 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정미야, 의사는 어때? 너 어릴 때 기억 안 나? 의사 될 거라면서 엄마랑 병원놀이 하고 그랬잖아. 그때가 언젠데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어릴 때 병원놀이 한 걸로 의사 되는 거면 우리나라에 의사가 넘쳐나지.
근데 엄만 내가 의사 됐으면 좋겠어? 좋은 직업이잖아. 아픈 사람 도울 수 있고. 엄마는 정말 네가 우리처럼 어렵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처음엔 엄마의 말을 가볍게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갔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누군가를 살리고 치료하는 일이 아주 보람될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의대를 목표로 밤을 새워가며 독하게 공부했고 그 결과 저는 의대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엄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 정미야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만 더 바랄 게 없어. 정미 넌 엄마한테 항상 고맙고 자랑스러운 존재야. 그러니 의사 돼서도 좋은 일 많이 하자. 전 의대에 들어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잠을 잘 때 저는 해부학 실습실에 남아 있었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책을 덮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전 한 대형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업무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수술실, 응급실, 병동을 오가며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며 의사로서 기반을 다져갔어요. 그 병원엔 직원들이 유난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외과의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엔 아주 뛰어난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손의 신경이 손상되어 다시는 메스를 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로서의 길은 멈췄지만 그는 가문의 의료재단을 물려받아 병원을 안정적으로 키워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와 의료진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부와 의료봉사를 꾸준히 이어오며 의료의 본질을 잊지 않은 인물이라 입을 모아 칭찬했죠. 저 역시 이사장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사회공헌 차원의 대형 무료 수술 봉사활동이 진행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프로젝트의 전공의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첫 회의 날 드디어 처음으로 그 이사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정제된 말투, 깔끔한 태도, 그리고 단정한 눈빛. 그리고 저처럼 초보 의사에게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최정미 선생님, 이번에 참여하는 의사 중에 가장 어리다고 들었는데 잘 부탁해요. 근데 최정미 선생님은 처음 보는 건데도 익숙한 느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어떤 건지 모르는 저에게 이사장의 말투와 눈빛은 이상할 만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진행된 무료 수술 봉사활동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수고했다며 칭찬받았고 그 중심엔 언제나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며칠 후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앞에 누군가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이사장이었습니다. 혹시 혼자면 같이 앉아 식사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사장님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나도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알아야죠. 이사장은 아주 세세한 부분도 모든 걸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의학 이야기, 환자 이야기, 그리고 젊은 시절의 병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저기 이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나 여쭤볼게요. 듣기론 이사장님도 젊은 시절에 의사였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요. 의사 그만둔 건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고만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겠죠. 처음엔 절망감이 심했지만 살다 보니 꼭 수술만이 환자를 살리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료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의 말에서 그가 얼마나 병원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이사장을 종종 마주치는 일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한마디라도 건네주는 그에게서 이상하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제게도 아버지가 있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인턴으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정작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에겐 신경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쌓여가던 중 저는 엄마를 위해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업무가 쉴 틈 없이 바빠 엄마에게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요. 엄마는 혼자서 검진을 마치고 제 얼굴도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쉬는 날이라 집에 갔는데 엄마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더라고요.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엄만 선뜻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내셨죠. 정미야, 사실 네 아빠가 우릴 버린 게 아니야. 엄마, 그 사람 이야기를 왜 꺼내? 병원에 그 사람 아내란 여자가 찾아왔던 날 벌써 잊은 거야? 나 그 사람 이야기라면 궁금하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며 마음속 깊이 쌓아왔던 분노가 살아나면서 엄마의 말조차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엄마는 제가 화내는 걸 보고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엄마는 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저는 지난번 검사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결과도 확인할 겸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엄마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병원 근처 식당에 들어간 저희는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제가 주문을 하려고 직원을 부리러 손을 들었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오늘 한 사람이 더 올 거야. 곧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좀만 기다리자. 사실 네 아빠가 오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온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저는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 사람 우리 버린 거라니까? 정미야, 네 아빠는 우릴 버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너도 들어보면 이해할 거야. 무슨 사정?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연이길래 우리 20년 넘게 방치할 수 있는 건데? 엄마는 그게 용서가 될지 몰라도 난 아니야. 저 엄마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한 중년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그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만 그 남자를 아버지라며 소개했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에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제 아버지라며 말한 그 남자는
제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본보기로 삼아온 바로 제가 일하는 병원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먼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이사장이 저희 모녀를 버렸다고 원망했던 제 아버지란 사실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엄마, 이분은... 아니, 이 사람 우리 병원 이사님이야. 이사장님은 조용히 엄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얼굴은 미안함과 놀라움,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저희 세 사람은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이사장님이었어요. 내가 죄가 많다. 이 사람 우연히 만나고 네가 내 딸이란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청미야,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너한텐 할 말이 없어.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면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사장님은 얼마 전에서야 자신이 제 아버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그날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왜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엄마와 난 젊은 시절 만난 사이다. 당시 난 공중보건의로 한 시골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엄만 그곳에서 살던 아가씨였지.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보건소에 왔을 때 우린 서로 첫눈에 반했었어.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단다.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 난 이 사람과 함께 가려고 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구나.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고민이 됐었겠지. 우리 집은 대대로 병원을 운영해오던 집안이었어. 의료재단도 가지고 있었고 재산도 꽤 됐으니까. 하지만 너희 엄만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고 가진 게 없었어. 엄마는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장님의 집안과 재력, 그리고 자신과의 신분 차이를 생각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혼자서 판단한 거죠. 결국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했어요. 보건의 근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 의사생활을 시작하고도 두 사람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자 방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집안에서 알게 됐어. 다들 반대를 하셨지. 특히 우리 어머니가 아주 완강하셨어. 집에선 이미 내 짝으로 생각해둔 사람이 있었거든. 우리 집안에 도움을 줄 돈 많은 집의 여자였어. 그래도요. 그렇게 사랑한 여자였다면 집안에서 반대를 하든 방해를 하든 끝까지 함께 있었어야죠. 저한텐 집안 이야기하는 게 핑계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사장님은 미안하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대신 이번엔 엄마가 나섰습니다. 청미야,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나와 끝까지 함께하려 했어.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곤 이 사람 어머니와 집안에서 짝지어주려는 여자가 같이 시골로 찾아왔더라. 두 사람은 내가 이 사람 앞길을 막는 거라고 했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만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땐 가난하고 부모도 없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그 사람 앞길을 막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헤어지자고 먼저 말한 거야. 이별만이 답이라 판단한 엄마는
결국 직접 이사장님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사장님은 시골로 엄마를 만나러 가던 도중 큰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 사고로 인해 손에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어 외과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깨어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마는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사장의 어머니와 주변 집안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의 어머니는 엄마를 보러 가다 사고가 난 걸 알곤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그 길로 병원 밖으로 쫓겨나게 됐죠. 나를 보러 오다가 이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심지어 그 사고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던 일을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포기한 거야. 그렇게 다시 시골로 돌아오고 얼마 후 그때 네가 생긴 걸 알게 된 거야.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엄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저를 낳은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다는 걸 정말 몰랐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 정말이야. 이 사람이 널 가진 줄 알았다면 다 포기하고 같이 살려고 했을 거야. 근데 정말 몰랐다. 집안에서도 너희 엄마가 돈 받고 나와의 관계를 정리한 거라고 했어. 그땐 나도 어려서 돈 몇 푼에 헤어졌단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었어. 어리석었지. 그 후 집안에서 정해준 그 여자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너희 엄마가 널 데리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당장 아내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모든 걸 조작했더구나. 거짓 유전자 검사서를 나한테 들이밀면서 네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속인 거야. 아마 우리 집안 재산을 너랑 나눠 갖게 되는 게 싫었겠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너희 엄마와 내가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도 하고. 이런 말이 정미 너에겐 다 변명으로 들릴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미안해하고 있다는 건 정말이다. 이 엿보는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겠지. 이사장 아내의 이간질로 저희 엄마와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던 날 우연히 재회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사장님의 아내가 저희 엄마에게 했던 횡포와 이사장에게 해왔던 거짓말도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쌓였던 오해와 비밀이 모두 풀리고 그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거였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았던 만큼 거리를 좁힐 시간이 필요할 거야. 다만 내가 정말 정미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정미야, 내가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내가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가 존경하던 이사장님이 친부라니.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은 이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와 이사장님을 식당에 남겨두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갔는데 평소 같았으면 주무시고 계셨을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미야, 오늘 많이 당황스러웠지?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네가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어. 놀랐다면 사과할게. 아니야, 엄마가 왜 사과를 해. 괜찮아. 근데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래? 지금의 아내와 살 수 없다고 하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친자식인 너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지를 조작하는 일을 저질렀잖니. 자신을 평생 속여왔고 자식과 인연도 끊어지게 만든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할 생각인가 봐. 이 사장님은 오랜 세월 자신을 속여온 아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기에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법적 절차가 필요했지만 결국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졌고 그와 아내는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와 이 사장님은 오랜 세월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그 뒤로 두 분은 종종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든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아무리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 사장님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올랐고 그렇게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족처럼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장님을 만나는 게 껄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엄마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발견했어요. 예전엔 언제나 피곤하고 무표정했던 얼굴이었지만 이 사장님을 만난 뒤로는 자주 웃음이 맴돌고 있었죠. 마치 오래 묵은 그림자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엄마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계속 웃고 있는 거 모르지? 이 사장님이랑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는 머쓱하게 웃었고 식탁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한동안 생각해봤는데 그분이랑 다시 살고 싶으면 그래도 돼. 혹시 나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면 그러지 마. 난 괜찮아, 진짜야. 다 컸고 돈도 버니까 독립해도 되고. 나 이젠 알아. 엄마가 왜 그동안 친아버지 이야기를 안 꺼냈는지, 왜 혼자 다 감당하려 했는지도.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 엄마도 행복해도 돼.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미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야. 그건 세상이 뒤집혀도 변하지 않아. 네가 싫다고 하면 난 그 사람이랑 다시 살 생각 없어.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친아빠가 맞지만 내겐 정민 네가 제일 소중해. 엄마, 그동안 그렇게 큰 비밀을 품고 나 위해서 희생만 하면서 살았잖아. 이젠 엄마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행복해져야지. 정미야, 엄만 너랑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 당장 그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나도 못해. 그건 그분도 마찬가지고. 정민이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대. 우리 둘 다 네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엄마는 정민이가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행복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미움과 오해로 가려져 있던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조금씩 정리해 갔습니다. 엄마가 이 사장님을 만나는 걸 더 이상 피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고, 때때로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인사도 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점잖고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가끔 제 일이나 병원 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근무 중
작은 의료사고로 큰 실수를 하고 퇴근 후 병원 근처 벤치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냥 함께 앉아 있더군요. 그러다 이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많이 놀랐지? 의사라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온단다. 나도 예전엔 말이다. 손을 다치기 전엔 매일 환자 앞에서 자책했었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평생 나를 괴롭혔지. 제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한번 실수하고 났더니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미야, 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잖니.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게 의사고 사람이지. 다정하게 위로하는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흐느끼는 저를 본 이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할 만큼 따뜻했어요. 그건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이사장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사장님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우리 셋은 조금은 어색하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오랜 시간 돌아서 다시 만난 사람들이 이제야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엄마와 아버지는 살림을 합쳤고 정식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집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엄만 이제 남은 삶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저 또한 마음이 안정되어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환자를 돌보았고 제 능력과 판단력을 믿어주는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먹한 순간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하죠. 한때는 서로의 존재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우리가 이젠 한 식구가 되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추억을 나누게 됐으니까요. 의사가 된 저는 병원에서 만난 한 동료와 몇 년간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눈가에는 긴장과 뭉클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저도요.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삶에 아버지란 존재는 없을 줄 알았으니까요.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제가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앞쪽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천천히 제 손을 신랑의 손에 건네며 미소를 지었죠. 그 눈가에는 수많은 세월의 후회와 이제서야 찾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드레스룸 안엔 저와 엄마 그리고 스태프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핀을 하나하나 빼주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미 오늘 진짜 예뻤어. 엄마, 나 올까봐 참느라 혼났어. 엄마도 그랬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아버지 손잡고 들어올 땐 그게 안 되더라. 엄마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엔 긴 세월 동안 품어온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이젠 다 괜찮다는 평화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미야, 사실 엄마는 늘 걱정했어. 내가 가진 비밀 때문에 네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엄마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아니야,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고 오늘 같은 날도 없었을 거야. 그 말에 엄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기만 하셨죠. 그날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한때 비밀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 모든 비밀이 진실이 되어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저도 어느덧 40이 훌쩍 넘긴 나이가 됐고 한 가정의 아내 그리고 2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죠. 엄마는 언제나 제 곁에서 밝게 웃어주고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가족을 지켜주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의사로서 딸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 혼자서 꽁꽁 묻어뒀던 과거의 비밀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힘이 됐어요. 저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나더라도 진심과 사랑으로 마주한다면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의 비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